그는 나의 모든 것을 삼켰다. 나는 그의 품속에서 온 밤을 태우며 녹아내렸다. 나는 김지원 54세. 한때는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사였고 지금은 글쎄, 나 자신도 내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다. 1년 전 태평양 한가운데서 아들 민준이를 영영 잃었다. 29의 꽃다운 나이에 그 비행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의 전부였던 아들도 함께. 그때 나는 죽어 있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영혼은 이미 그 차가운 바다 밑에 잠겨 있었다. 호놀룰루의 추모비 공원에 갔던 것도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진짜 마지막 인사를. 하지만 그곳에서 박헌수를 만났다. 30살. 나보다 24살이나 어린 그 청년. 어머니를 잃은 그의 눈에서 나와 같은 절망을, 공허함을 보았다. 처음엔 정말 그저 동질의 아픔을 나누는 사람일 뿐이었다.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그런 존재.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그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서 그를 의식하게 된 것이 미친 일이었다. 정말 미친 일이었다. 나는 그를 아들처럼 보려 했다. 아들과 비슷한 나이였으니까. 그럼 안전할 것 같았다. 내 마음도 내 양심도.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잔혹한 거짓말. 그의 어깨를, 그의 목소리를, 그의 웃음을 여자로서 원하고 있었다. 54살의 초라한 몸뚱이를 가진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들을 잃은 지 고작 1년도 안 되어서 하와이에서의 그 며칠은 꿈 같았다. 아니, 꿈이기를 바랐다. 현실이라면 너무 잔혹했으니까. 우리는 함께 걸었고, 함께 웃었고, 함께 울었다. 그리고 나는 조금씩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돌아올 때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이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찾아왔다. 내가 그를 그리워하고 있을 때, 내가 미쳐가고 있을 때. 그리고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여행을 떠나자는, 함께 있자는.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보듯 나는 그에게 달려갔다. 여수에서 그의 전시회에서 나는 그의 세계를 보았다. 상실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젊은 예술가를. 그리고 그날 밤 그의 방에서 나는 김지원이 아니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도 교사였던 여자도 아니었다. 그냥 여자였다. 한 남자를 원하는, 미친 듯이 원하는 여자였다. 배덕이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나이도 상황도 시간도.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폭풍 속에 있었고 뒤돌아 나갈 힘도 의지도 없었다. 여수에서의 아침. 나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끝일까? 이렇게 끝나는 게 맞을까?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더 뜨겁고 더 위험하고 더 절망적인 사랑이. 이제 그 미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어떻게 두 명의 상처받은 영혼이 서로를 파멸시키면서도 구원했는지를. 어떻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선을 넘어섰는지를. 준비됐나요? 이제부터는 정말 미친 이야기입니다. 여수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다. 나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민준이 사진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그런 일상. 하지만 불가능했다. 모든 것이 헌수로 물들어 있었다. 커피 향에서도 그가 마셨던 아메리카노가 떠올랐고 창밖 햇빛에서도 여수 바다의 석양이 겹쳐 보였다. 그의 손길이 아직도 내 몸에 남아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그의 체온이, 그의 숨소리가.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그일 거라는 기대와 그이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엄습했다. 어머님, 그의 목소리였다. 나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가다듬으려 했지만 이미 떨리고 있었다. 그도 그것을 알았을 것이다. 네, 헌수 씨. 그는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고 나는 평소처럼이라고 답했다. 평소처럼이라니. 평소가 뭐였지? 그를 만나기 전에 삶이 있기나 했나? 저는 어머님이 너무 그리워요. 그리워한다고 했다. 나도 미치도록 그리워하고 있는데. 나는 시간을 두자고 했다. 생각할 시간을.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싫다고 했다. 생각하면 할수록 나를 놓치게 될 것 같다고. 놓친다고. 이미 내 마음은 내 것인데 무얼 더 놓친다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알았다.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일주일을 버텼다. 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 답하지 않으며. 하지만 미쳐가고 있었다. 밤마다 그의 꿈을 꾸었다. 그가 나를 안아주고 키스하고 속삭이는 꿈을.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면 공허함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가슴은 텅 빈 동굴처럼 메아리 쳤다. 또 그 꿈이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다. 김지원,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야?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그의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여보세요? 잠이 덜 깬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헌수 씨. 나야. 그가 놀라는 기색이 목소리에 배어 있었다. 새벽 2시였으니까. 미안해.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저도요. 어머님 목소리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나와 같은 그리움을 느꼈다. 나와 똑같은 절망을 느꼈다. 우리는 둘 다 망가지고 있었다. 서로 스스로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날 저녁 우리는 결국 만나기로 했다. 중립적인 장소에서, 안전한 곳에서. 하지만 카페에 들어서는 그를 본 순간 모든 결심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조금 수척해 보였다. 나처럼 잠을 못 잤나 보다 싶었다. 하지만 나를 본 순간 그의 눈빛이 살아났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가 커피를 가져오는 동안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하지만 불가능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이, 모든 제스처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길고 가는 손가락, 걸을 때의 자연스러운 자세, 머리카락이 이마에 살짝 걸리는 모습까지도. 어머니 왜 저를 피하셨어요? 그가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무서웠다고. 너에 대한 내 감정이 무서웠다고. 그도 똑같다고 했다. 나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미쳐가는 것 같았다고.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듯. 그가 테이블 위에 놓인 내 손을 덥석 잡았다. 그 순간 그 작은 접촉에 내 온몸에 전류가 흘렀다. 카페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와 나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것으로 끝낼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아파트 입구에서 우리는 멈춰 섰다. 들어가세요, 어머님. 그래야겠지. 그래야겠지만.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를 이대로 보내면 안 될 것 같았다. 아니, 이대로 보낼 수 없었다. 헌수 씨, 위로 올라갈래? 그는 놀란 듯 했다. 정말 괜찮느냐고 물었다. 괜찮을 리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보낼 수도 없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는 거실을 둘러보고 있었다. 벽에 걸린 민준이 사진을 보며 내가 무심코 아들이라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들 사진이 걸린 집에서 그 앞에서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다급히 나는 그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역시 안 될 것 같다고. 우리가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고. 그의 얼굴에 스친 실망의 감정도 잠시 그는 내게로 다가왔다. 진심이라고 말했다. 장난이 아니라고. 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그 말 앞에서 모든 이성이 무너져 내렸다. 벽돌 하나하나씩 쌓아 올린 방어막이 한순간에 폭삭 무너졌다. 이번에는 더 절실했다. 일주일의 그리움이 화산처럼 폭발했다.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어머님이 아니라 지원 씨라고. 그래, 그렇게 불러. 내 이름을 불러. 지원이라고 불러. 나는 그에게 지원이라고 부르라고 했다. 그가 끝없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며 내게 사랑한다고 절규하듯 속삭였다. 지원아. 사랑해. 지원아. 사랑해. 사랑이라는 말 앞에서 나는 완전히 녹아내렸다. 아들 같은 그가 이름을 부르며 마치 제 것인 양 사랑한다고 할 때마다 알 수 없는 배덕적인 극치의 쾌감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어리디 어린 남자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여자가 되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54년 동안 이렇게 간절히 사랑받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 우리는 미친 듯이 서로를 탐했다. 모든 것을 잊고 모든 걸 태우며 그의 젊은 몸이 내 늙어가는 몸을 감쌌다. 나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시간도 상황도 모든 것이 사라졌다. 하늘 끝까지 타오르며 나는 폭발하고 또 폭발했다. 그와 나의 처절한 사랑의 몸부림이 폭풍처럼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지나간 후 그의 팔베개를 베고 누워있으니 이상하게도 평화로웠다. 그는 이게 꿈이 아니냐고 물었다. 나는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럼 깨어나도 죄책감은 없을 테니까. 그가 죄책감을 느끼냐고 물었다. 나는 말했다. 모든 게 잘못됐으니까. 나이도 상황도. 하지만 그는 나를 다정히 안으며 자신에게는 상관없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너는 아직 젊어서 그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가 후회하냐고 물었다. 나는 긴 고민 끝에 대답했다. 후회는 안 한다고. 다만 두렵다고. 이 모든 게 언젠가 아프게 끝날 거라는 게. 그렇게 그날부터 내 집에서 우리의 비밀스러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지난 일주일 헌수는 거의 매일 찾아왔다. 그는 내가 무엇을 만들어주든 맛있다고 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심지어 라면까지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기뻐했다. 이런 일상이 행복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다. 연인 같기도 하고 모자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내 아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내 표정이 그럴라치면 그는 영락없이 그 순간 매번 나를 여자로 만들어버렸고, 여자라면 헤어나올 수 없는 기쁨의 연락 속으로 나를 자꾸자꾸 끌어들였다. 그는 요즘 영감이 잘 안 온다고 했다. 나 때문에 사진에 집중할 수 없다고. 나는 걱정스러웠다. 나는 그의 일이 우선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나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무거웠다. 젊은 남자가 미래를 포기하고 나에게만 매달리는 것 같아서. 어느 날 저녁 그는 다음 달에 개인전을 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나도 함께 가달라고 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망설이는 나에게 그는 말했다. 나는 그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소중한 사람이라.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젊은 남자의 눈먼 사랑이 아니길, 부디 일시적인 치기가 아니길 마음속으로 빌었다. 그날 헌수가 늦게 왔다.
얼굴이 어두웠다. 왠지 힘이 없는 모습이었다. 뭔가 있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평소에 밝은 미소도 없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지만 내 집요한 추궁에 결국 말했다. 오늘 친구들을 만났고 망설이다 내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난 가슴이 나도 모르게 철렁 내려앉았다. 친구들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다고 현실적으로 여러모로 어렵다고 했다는 것이다. 역시 현실은 그런 거야. 24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30살의 미래 있는 남자와 54살에 늙어가는 여자. 나는 친구들 말이 틀린 건 아니라고 했다.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는 현실이 뭐가 중요하냐며 격정적으로 반박했다. 자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내 마음 한편으로는 그의 순수함이 고마웠다. 현실 따위 개의치 않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용기가. 어느 날 집으로 오기로 했던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대학 동기 결혼식에 간다고 했다. 오늘은 못 온다고. 알 수 없는 이 불안감은 뭘까? 결혼식. 거기서 예쁜 여자들 많이 볼 텐데. 그와 어울릴 만한 젊은 여자들을. 난 그 밤 쉽게 잠들지 못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초조하지? 나는 질투라는 감정임을 새삼 깨달았다. 나 참 이 나이에 질투라니. 다음 날 그가 전화를 했다. 목소리가 조금 피곤해 보인다. 2차까지 갔다고 했다. 친구들과 함께 여자친구들도 몇 명. 그 말을 들으니 나도 모르게 질투심이 치밀어 오르고 미칠 것만 같았다. 젊고 예쁜 여자들과 술을 마셨다는 것이, 그녀들과 즐겁게 웃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나는 투정도 못하는 그에겐 너무 늙은 여자가 아닌가. 그는 내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했다. 작고 은근한 소리로 혹시 질투하느냐고 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높아진 톤으로 그래, 질투해. 미칠 것 같아 라고 말했다. 그 말에 그는 놀랐다. 그러면서 한껏 낮춘 저자세의 목소리로 자신은 나밖에 없다고,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했다. 지금은 그럴지도. 하지만 언젠가는 이라며. 말끝을 흐리는 내 중얼거림에 그는 그런 언젠가는 없다고, 절대 없다고 다급하게 말했다. 전화를 끊고 생각하자. 나는 내 추한 질투심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미 그는 내 전부가 되어버렸으니까. 다음 날 저녁 그가 찾아왔다. 그는 어젯밤 내가 질투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고맙다고도 했다. 의외였다. 고맙다고? 왜? 내가 질투한다는 건 내가 자신을 진짜로 생각해준다는 증거라고 했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따뜻해졌다. 이 순진한 남자는 내 못난 질투까지 고맙다고 하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너 때문에 이상해져 가고 있다고. 질투도 하고 욕심도 내고 예전에 나 같지 않다고. 그가 지극히 다정한 표정으로 그런 내가 자기는 좋다고 했다. 그 자신도 나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다고. 사랑을 알았다고. 진짜 사랑이 뭔지. 내 눈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너무 무서워. 이렇게 사랑하다 너를 잃으면. 네가 내가 싫어지면 어떻게 해?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절대 어머니를 놓지 않을 거라고. 나는 그의 품에 안기며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장담에도 나는 느끼고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은 유한하다는 것을. 이 사랑도 이 행복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순간만큼은 영원하기를 바랐다. 그렇게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헌수 때문에 질투도 다시 배우고 소유욕도 다시 배우고 여자의 모든 감정을 54세에 모두 다시 배웠다.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순수하고 격정적으로. 헌수는 나에게 어머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늘 연인으로 대했다. 그 모순된 호칭 속에서 우리의 비틀어진 사랑이 더욱 절절해졌다. 그는 나를 존경하면서도 욕망했고 나는 그를 아끼면서도 탐했다. 우리는 미쳤다. 완전히 미쳤다.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만 서로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런 사랑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모래성 같다는 것을. 아직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클지도 모른 채로 그렇게 우리는 불꽃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갔다. 다음 회에 계속. 황혼 연애 드라마 극장.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